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엔페이지 에너지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요. 다른 건 일단 빼고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죠. 맨디 양의 그 준비된 발언 내용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CEO 발언이나 Q&A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오직 CFO가 발표한 그 숫자들 그리고 그 설명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그걸 통해 엔페이지의 현재 재무 상태 또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읽어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복잡한 재무 지표들이지만 그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좋습니다. CFO의 발표는 뭐랄까 회사의 재무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거잖아요. 수익성은 어떤지, 현금은 잘 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위험이나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니까요. 그걸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3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볼까요? CFO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전체 매출 규모는 어땠습니까? 네, 3분기 총 매출은 4억 1,0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이크로 인버터는 한 784.6 메가와트 DC 정도 나갔고요. IQ 배터리는 195 메가와트시. 근데 이 배터리 출하량은 사상 최고치라고 CFO가 좀 강조하더라고요. 매출 자체는 숫자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CFO가 이 매출 구성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언급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이프 하버 매출, 이게 정확히 뭐죠? 3분기 매출이 이게 꽤 영향을 줬다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FO가 총 매출 4억 1,040만 달러 중에서 7,090만 달러, 이게 거의 한 17%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이 세이프 하버 매출이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17%면 상당히 큰데요. 네, 그렇죠. 그녀 설명에 따르면 이 세이프 하버 매출이라는 건 고객들이 앞으로 한 1년 이상 걸쳐서 설치할 그런 재고 물량을 미리 대량으로 사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좀 땡겨온 거네요, 3분기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3분기 매출 수치를 꽤나 끌어올린 핵심 요인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미래 수요를 땡겨온 효과가 있었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수익성 지표죠? 매출 총회익률, 이건 어땠습니까? CFO 발표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보니까 조정 항목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이 수익성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CF가 주로 강조한 건 이제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이걸 보면 3분기에 49.2%를 기록했어요. 49.2%면 상당히 높은데요. 2분기보다도 좋아진 건가요? 네, 2분기가 48.6%였으니까 아주 약간이지만 개선된 수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높은 이익률의 배경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냐는 거죠. 배경이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길래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좋은 쪽 요인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순세제 혜택이 무려 4,250만 달러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익률을 확 끌어올린 거죠. 와, 4천만 달러가 넘게요. 네. 근데 동시에 안 좋은 쪽 요인도 있었어요. 바로 상계관세, 크레스폴 테리프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익률이 한 4.9%포인트 정도 깎였다고 CFO는 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49.2%라는 숫자는 IRA 혜택이라는 큰 플러스 요인이랑 관세 부담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막 섞여서 나온 결과다, 이 말씀이시군요. 빼고 엔페이지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사업 수익성, 이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CFO가 혹시 그 부분도 언급했나요? 네, 그것도 딱 짚어줬습니다. CFO는 IRA 순 혜택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걸 뺀 비일반 회계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3분기에 38.9%였다고 밝혔어요. 38.9%? 이건 2분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2분기에는 37.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은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IRA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 효과를 빼고 나면 핵심 사업 자체의 수익성 개선 폭은 생각보다 좀 완만했다는 거죠. 아직 관세 같은 비용 압박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일반 회계 기준 GAAP 이익률은 얼마였죠? GAAP 기준으로는 47.8%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넌갭, 그러니까 비일반 회계 기준이 회사의 핵심 운영 성과를 보기 위해서 주식 보상 비용 같은 특정 항목들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비용 관리는 어땠습니까? 운영 비용은 좀 안정적으로 관리됐나요?
CFO 발표를 보면 비일반 회계 기준 운영 비용은 7,850만 달러. 이게 2분기에 7,780만 달러였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어요. 비용 통제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AAP 기준 비용은 훨씬 높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GAAP 기준 운영 비용은 1억 3,010만 달러로 훨씬 높았죠. 그 차이는 대부분 주직 기반 보상 비용, 이게 한 4,74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인수 관련 성각비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익은 어떻게 나왔나요? 뭐 주당 순이, EPS 같은 지표들 말이죠?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 보면요. 영업이익이 1억 2,340만 달러. 이게 2분기에는 9,860만 달러였으니까 꽤 많이 늘었죠. 순이익 역시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 1억 1,73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요? 희석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까지 고려한 거. 이게 0.90달러였습니다. 갭 기준으로는요? 갭 기준 순이익은 6,660만 달러, 희석 EPS는 0.50달러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CFO가 제시한 3분기 성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분기 실적을 좀 정리해보면 세이프하버라는 약간 일시적인 요인이랑 IRA 혜택 덕분에 매출이랑 이익률 모두 꽤 괜찮아 보였지만 상계관세 부담은 여전했고 IRA 효과를 뺀 근원적인 이익률 개선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딱 그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 특히 현금 흐름이랑 부채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CFO 발표 내용 중에 이 부분에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우선 현금 보유 상황부터 보면요.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유가증권까지 합쳐서 총 14억 8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4억 8천만 달러. 2분기보다는 좀 줄어든 건가요? 네, 2분기 말에는 15억 3천만 달러였으니까 조금 감소한 수치죠. 그리고 CFO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죠. 예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CFO가 2026년 3월 1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사채 원금, 이게 약 6억 3,250만 달러거든요. 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딱 언급했습니다. 와, 6억 달러가 넘는 돈인데 그걸 현금으로 갚겠다. 네,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출이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페이지의 현금 관리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6억 달러 넘는 현금 지출 계획이라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상황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여기서 바로 그 생산세액공제 PTC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CFO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바로 이 생산세액공제 PTC 문제가 현재 엔페이지 재무 상황의 또 다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CFO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한 마이크로 인버터에 대한 IRA 생산세액공제 혜택, 이게 아직 못 받은 돈, 즉 미수금이 약 2억 8천만 달러 세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 2억 8천만 달러면 정말 큰 금액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생산된 물량에 대한 건가요? CFO 설명에 따르면 이 2억 8천만 달러 중에서 약 1억 800만 달러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출하된 물량 관련이고요. 나머지 1억 7,200만 달러는 올해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출하된 물량과 관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제표상에는 이미 자산으로 잡혀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미수금이 도대체 언제 실제 현금으로 회사에 들어오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CF가 혹시 예상 시점을 밝혔나요? 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놀라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CFO는 미국 국세청, IRS의 세금 환급 처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2024년 출하분에 대한 환급금, 그 1억 800만 달러는 내년, 즉 2026년 2분기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2024년분 환급이 2026년 2분기라고요. 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늦어지네요. 그럼 올해 발생한 1억 7,200만 달러는 언제가 될까요? 그건 더 늦어집니다. CFO는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출하분에 대한 환급금 1억 7,200만 달러는요. 2027년 상반기에나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2027년 상반기, 이야,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이미 2억 8천만 달러라는 자산이 있지만 이 돈이 실제 현금으로 바뀌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6억 달러 넘는 전환사채 상환 계획하고 맞물리면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CFO가 무슨 대책을 언급했나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CFO는 엔페이지가 이 PTC 미수금을 좀 더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PTC 수익화 가속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부상의 자산을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어떻게 빨리 바꿀지가 당면 과제가 된 셈이죠. 실제로 3분기 현금 흐름 지표를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반영된 것 같군요. CFO 발표 내용에 따르면 3분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은 1,390만 달러에 그쳤고 여기서 설비 투자, 캐펙스 800만 달러를 빼면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는 고작 590만 달러였다고요. 네, 590만 달러요. 사 살펴본 비일반 회계 기준 영업이익이 1억 달러가 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PTC 현금화 지연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CFO도 이렇게 제한적인 잉여 현금 흐름 때문에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개 시장 매입, 이게 없었다고 밝혔어요. 아, 자사주 매입도 못했군요. 네. 다만 직원들 주식 보상 관련해서 세금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약 170만 달러 정도 자사주를 원천징수 형태로 사긴 했다고 해요. 이걸로 희석 주식수가 조금 줄었다고 덧붙였고요. 현재 자사주 매입 승인 잔액은 아직 한 2억 6,900만 달러 정도 남아있고 장기적인 사업 전망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하다고 강조는 했습니다만 재무 상태랑 현금 흐름을 종합해 보면 겉으로는 14억 달러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탄탄해 보이는데 내년 초에 쿤돈 나갈 일이 있고 또 들어올 줄 알았던 PTC 자금은 실제 입금이 한참 늦어지면서 단기 유동성 관리가 아주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서 4분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CFO가 제시한 4분기 가이던스는 어땠나요? 4분기 매출은 3억 1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Q 배터리 출하량은 140에서 160메가와트시로 3분기 최고치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죠.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줬던 그 세이프하버 거래는 4분기 가이던스에 포함 안 된다고요. 네, CFO가 그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는 3분기 실적에 꽤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세이프하버 거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요. 3분기에 그게 7천만 달러 넘게 있었으니까 그 효과가 사라지는 4분기 가이던스는 확실히 좀 더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럼 4분기 매출 총이익률 전망은 어땠습니까? IRA 혜택이나 관세 영향은 계속되는 건가요? 4분기 비일반 회계 기준 매출 총 이익률은 42%에서 45% 사이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던스에는 3분기처럼 약 5%포인트 정도의 상계 관세 영향이 계속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GAAP 기준으로는요? GAAP 기준으로는 40%에서 43% 사이를 예상했고요. 근데 여기서 CFO가 앞으로 실적 보고 방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변경사항을 발표했다면서요. 이익률 보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 이게 앞으로 엔페이지 실적을 분석할 때 정말 유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CFO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는 IRA 순 혜택을 제외한 매출총 이익률 수치는 더 이상 가이던스로 주지도 않고 분기 실적 보고서에 포함하지도 않겠다. 이렇게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IRA 혜택이 포함된 전체 이익률만 발표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의미예요. 앞으로는 IRA 혜택이 포함된 통합된 매출총 이익률 수치만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CFO가 밝힌 이유가 뭐였나요? CFO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 제조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다는 거. 둘째는 해외에서 만드는 제품 원가 기준선에 영향을 주는 그 관세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 이런 요인들 때문에 굳이 IRA 혜택을 따로 떼서 보여주는 것에 분석적인 가치가 좀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변화가 우리처럼 분석하는 사람이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표가 단순화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보고 방식 자체는 간소화될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주던 그 IRA 제외 이익률 정보가 없어지면 정부 정책 효과를 싹 걷어내고 엔페이지의 정말 순수한 근원적인 사업 수익성 추세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건 이전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숨겨진 추세를 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겠군요. 네, 앞으로 엠페이지 마진 동향을 해석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CFO가 분기별 10대씩 Q 보고서나 연간 10대씩 K 보고서를 통해서 총 생산세액 공제 PTC 금액 자체는 계속 공시할 거라고 덧붙이긴 했어요. 중요한 변화네요.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운영 비용 가이던스랑 연간 예상 세율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4분기 비일반 회계 기준 운영 비용은 7,700만 달러에서 8,100만 달러 사이로 3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갭입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3,400만 달러 사이를 예상했고요. 여기에는 한 5,300만 달러 정도의 주식 기반 보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세율은요? 2025년 전체 연간 예상 세율은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14%에서 16% 사이, 갭입 기준으로는 18%에서 20% 사이가 될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CFO 맨디 양의 준비된 발언단을 토대로 엠페이지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을 좀 깊이 있게 파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3분기는 세이프하버 매출과 IRA 혜택이라는 순풍 덕에 겉보기에는 매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계관세 부담이나 근원적 마진 개선 제한 같은 과제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특히 중요한 건 역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 쪽인데 PTC 미수금은 쌓였지만 실제 현금화는 크게 지연되고 있고 내년 초에는 6억 달러 넘는 빚을 갚아야 해서 단기 유동성 관리가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3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거의 없었고 자사주 매입도 멈췄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4분기 전망은 세이프 하버 효과를 빼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또 앞으로 IRA 효과가 포함된 통합 이익률만 발표하기로 한 정책 변경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였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CFO의 발표는 엠페이지가 현재 처한 재무적 현실, 그리고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IRA 혜택이라는 강한 정책 지원과 상계관세라는 무역 장벽이 회사 수익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딱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6년 초로 예정된 그 대규모 전환사채 상환하고 또 늦어지고 있는 PTC 현금 유입 식정의 이 불일치, 이게 앞으로 엠페이지의 재무적 유연성,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한다거나 주주환원을 한다거나 이런 미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CFO가 PTC 수익화 가속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겠군요. 네, 바로 그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CFO가 제시한 이 재무 데이터들은 단순히 과거 실적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엠페이지가 앞으로 어떤 재무적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숫자들을 통해서 엠페이지의 현재 위치와 미래를 가늠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CFO가 직접 언급한 그 PTC 미수금 현금화 시점과 규모, 그리고 예정된 부채 상환 계획, 이 두 가지 큰 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두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신규 투자 여력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실행 가능성까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CFO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6억 달러가 넘는 부채 상환 만기가 이제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금 유입원인 PTC 자금은 예상보다 1년, 어쩌면 2년이나 늦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FO가 언급한 PTC 수익화 가속화 방안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현금 확보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2026년 초반 엠페이지의 경영 및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일까요?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재무적 안정성 확보 노력이 향후 성장 전략 추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